2022년 여름, 강원도 정선의 조용한 마을은 한밤중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로 잠에서 깨어났다. 인적 드문 산자락 아래 허름한 여관 한 채를 중심으로 수십 명의 경찰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새벽 2시 47분, 차가운 금속 소리가 여관 복도에 울렸다. 철커덩.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였다. 하윤. 본명은 김하윤, 법명은 수화. 32세, 해인사에서 10년 가까이 수행한 비군이었던 그녀는 지금 임신 8개월의 몸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혐의는 승려 사칭, 신도 기부금 횡령, 그리고 신분 허위 은폐.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녀를 향해 수갑을 채우던 형사도, 어깨 너머로 핸드폰을 들이대던 여관 주인도 그 상황이 단지 법 위반 이상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다.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갑에 걸린 두 손을 천천히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올랐다. 등 뒤에서 어떤 여자가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머리 길러놓고 승복 입고선 속은 딴 게 있었구먼. 또 다른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절에서경을 어떻게 외웠길래 애까지 생겼을까. 인터넷에는 곧바로 사진이 올라왔다. 승려 사칭, 임신 8개월, 충격적인 체포 현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그녀의 옆모습이 흐릿하게 담긴 사진이 삽시간에 확산되었다. 댓글은 거칠고 냉혹했다. 불교의 수치, 가짜 스님 퇴출시켜야. 그의 아빠는 누구냐? 주지 스님이냐?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 사진 속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 비구니의 외투 속에 가려진 고통, 그리고 경찰차 뒷좌석에서 숨죽이며 뱃속 아이에게 들려주던 속삭임. 세상은 그저 결과만을 원했고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했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경찰서에서 작성된 최초 진술서에는 그녀가 해인사의 공식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려 사칭이라는 항목이 적혔다. 이어 신도 기부금 횡령은 단지 몇 년 전 그녀가 주도한 불상 보수 모금이 현재 회계 정산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신분 은폐는 임신한 상태로 사복을 입고 여관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적힌 항목이었다. 그러나 하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 어떤 항목도 부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의아해했다. 항변도 없고 억울하다는 말도 없고 변호사를 부르지도 않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한 형사가 물었다. 하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말은 언젠가 다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킨 건 아직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알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말로 하지 못할 사연, 설명해도 믿지 않을 이야기.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했다. 아니,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진술을 마친 후 하윤은 임시 유치장으로 이송되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누군가의 기도문이 남겨져 있었다. 불빛은 형광등 특유의 싸늘한 흰색이었고 금속 침대 하나와 낡은 매트리스가 유일한 가구였다. 그녀는 벽 쪽에 앉아 두 손을 배 위에 얹었다. 배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하윤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아직 엄마는 여기에 있어. 그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중얼거렸다. 익숙한 반야심경의 구절들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유치장 안의 공기는 메말라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어쩐지 촉촉하게 공간을 감쌌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그녀의 체포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었다. 어떤 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보류해야 한다 했고 또 어떤 이는 종교인 사칭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판단을 내린 듯했다. 모든 포털에는 스님 출신 여성이 임신 중 체포라는 기사들이 도배되었고 영상 클립에는 그녀의 흐릿한 옆모습이 반복 재생되었다. 어느새 그녀는 한 사람이 아닌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있었다. 하윤은 철문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곳에 갇힌 것은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직 듣지 못한 이야기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다. 몇 글자를 쓰고 다시 눈을 감았다. 준아, 엄마가 오늘 처음 너와 함께 감옥에 왔단다.
하지만 이곳은 너의 감옥이 아니야. 너는 너만의 빛을 가질 거야. 바깥은 아직 어두웠다. 그리고 아직 너무 조용했다. 하윤이 처음 해인사의 문을 들어선 건 22살 무렵이었다. 도심의 분주함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녀는 세속의 고통과 무의미함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끝에 작은 안내문 하나를 보고 산중에 위치한 사찰을 찾았다. 그녀는 처음엔 그저 몇 주 머물다 돌아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해인사의 고요한 새벽과 울림 깊은 법문, 그리고 부처님의 눈빛 앞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정식으로 비구니가 되었다. 그녀의 법명은 수화, 조화롭게 닦는다는 뜻이었다. 하윤은 성실하고 조용한 수행자였다. 새벽 예불도 빠지지 않았고 대중공양 때도 늘 맨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특별히 누구와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밀어내지도 않았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진짜 같은 스님으로 통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건 해인사의 법회가 유난히 많아지던 어느 해 여름부터였다. 해인사에는 전국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여름 특별 정진 프로그램이 있었다. 법문을 맡은 이는 선사로 불리던 원일 스님이었다. 중년의 나이에 단정한 외모와 정확한 발음, 깊이 있는 강설로 전국의 불자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하윤 역시 그를 존경하고 따랐다. 문제는 그해 8월의 어느 비 오는 밤에 시작되었다. 그날은 정진 마지막 날이었다. 사찰의 전등은 대부분 꺼졌고 하윤은 법당 안의 불상을 닦는 임무를 맡았다. 향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법당 안에서 그녀는 무심히 천을 들어 불상의 어깨를 닦고 있었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수아. 익숙한 목소리였다. 돌아보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윤은 당황했지만 법당 안이 워낙 조용하고 깊은 밤이라 누군가 말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계심을 풀었다. 이 시간까지 정진하다니 성실하군요. 그의 말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깊고 어두웠다. 마치 무언가를 숨긴 채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는 눈빛. 그리고 그날 법당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 닫을 틈도 없이 사건은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 그는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고 하윤은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의 손은 그녀의 입을 막았다. 향냄새가 짙게 밴 옷자락이 코를 찔렀고 눈앞이 아득해졌다. 법당 뒤편 불상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그 자리에선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떨렸고 마음은 무너졌다. 소리를 낼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 밤은 그렇게 끝났고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이틀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주지 스님인 정심 스님을 찾아갔다. 그러나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여승이란 게 무릇 단정해야 한다. 절 안에서 시끄러운 소문 하나만 퍼져도 도량이 무너지는 법이다. 그 말은 다른 비구니를 향한 꾸짖음이었다. 하지만 하윤에겐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결국 그녀는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기도 중이던 그녀는 심장이 갑자기 뛰는 것을 느꼈고 속이 울렁이는 걸 느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임신이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을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했고 2줄의 붉은 선이 그녀의 손에서 떨렸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법당으로 향했다. 그리고 석가모니불 앞에 꿇어앉아 그 어떤 기도도 아닌 사과를 올렸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조차 말할 수 없습니다. 이튿날 새벽 그녀는 법복을 차곡차곡 깨어 가방에 넣었다. 승복 대신 평범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풀고 절을 떠났다. 정식 퇴사도 없이 출가명부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하윤은 아무도 모르게 강원도 외곽의 작은 여관으로 옮겨 살기 시작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혼자 경전을 읊조렸다. 그녀에게 해인사는 사라졌지만 불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마주친 낯익은 얼굴 하나가 그녀를 다시 어둠으로 끌어당겼다.
해인사에서 자주 보였던 신도 중 하나였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다. 며칠 후 경찰이 여관으로 들이닥쳤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유치장의 벽을 바라보며 하유는 다시 한번 자문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배 위에 조심스레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다. 그래도 너는 지켜야지. 내가 죄가 아니란 걸, 내가 나의 어둠에서 태어났지만 빛으로 자라야 한다는 걸 누군가는 말해줘야 하니까. 그리고 그 말은 유치장의 벽보다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에 새겨졌다. 정선구치소의 여수감동은 차가운 철문과 회색벽, 그리고 시선이었다. 감시하는 시선, 의심하는 시선, 조롱하는 시선. 그 시선들이 처음 하윤을 삼켰을 때 그녀는 반사적으로 배를 감쌌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본능적으로 보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여기 진짜 스님이래. 근데 애가 있어. 그럼 저 애 아빠는 누구야? 절에서 뭘 한 거야 대체? 여자 수감자들 사이에서 하유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다. 비군이라는 이름, 임신한 몸, 언론에서 본 얼굴. 그 조합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그 호기심은 순식간에 악유로 바뀌었다. 어이, 법문 좀 해봐. 우리도 한 수 배워보게. 누군가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하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신의 침상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따로 배정된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지만 공동 식사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는 다른 수감자들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말을 걸지도 듣지도 않았다. 다만 매일 밤 작은 수첩에 글을 썼다. 파란색 볼펜으로 정자 하나하나를 눌렀으며 자신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기록을 남겼다. 오늘은 창문 밖으로 비가 왔어. 너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 세상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이 있었는지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녀의 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실, 무너지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다. 하윤의 상태는 구치소 내에서도 특이한 경우였다. 일반 여성 수감자 중 임신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더구나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는 극히 드물었다. 교도관들도 처음엔 어색하고 당혹스러워했다. 그 중에서도 문지훈 교도관은 유독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는 젊은 나이에 성실하고 공정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하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문을 품고 있었다. 진짜 스님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사기였을까? 그는 그녀의 사건 파일을 몇 번이고 읽어보았다. 수년간의 기부금 흐름, 해인사와의 관계, 사라진 퇴사 기록,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다. 결정적인 진실도 없었다. 어느 날 점심 배식 시간이었다. 수감자들이 줄을 서 있는 가운데 누군가 일부러 하윤의 쟁반을 밀쳤다.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고 밥알이 흩어졌다. 모두가 웃었고 하윤은 조용히 엎어진 쟁반을 주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문지훈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걸까?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듯한 태도였다. 그날 밤 그는 순찰을 돌다 그녀의 독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안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관자재보살 행심바냐 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 최고액. 그녀는 배 위에 손을 얹고 반야심경을 조용히 읊조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으며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종류의 온기였다. 다음 날 아침 문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우유팩 하나를 그녀의 독방문 앞에 두고 갔다.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이틀 후 다시 그 자리엔 감사하다는 메모가 조용히 남겨져 있었다. 하윤은 교도소 내에서 점점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동 시간에도 구석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고 식사 시간에도 제일 마지막에 줄을 섰다. 하지만 그녀의 배는 점점 더 커졌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예리해졌다. 배 안에 있는 애, 진짜 그 스님 애일까? 설마, 그것도 쇼일걸.
불쌍한 척하는 거지 뭐. 그래도 걔 눈이 좋은 거지. 감옥에 들어와도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말을 쏟아냈지만 아무도 본질을 묻지 않았다. 그녀가 왜 침묵하는지, 왜 한 번도 변명하지 않았는지, 왜 그토록 고요한 얼굴로 매일을 견디고 있는지. 그날 밤 하유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너는 아직 이름이 없어. 세상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단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하나의 이름을 주고 싶어. 준. 깨끗하고 올곧고 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 이름은 그래서 준이야.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덧붙였다. 준아, 엄마는 말하지 않을 거야. 말은 때로 진실보다 시끄럽거든. 엄마는 그냥 조용히 내 곁에 있을게. 방 안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글은 조용한 폭풍처럼 가슴을 흔들었다. 이곳은 죄수의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작은 우주이기도 했다. 늦가을의 바람은 감옥 안에서도 날카로웠다. 하유는 몸을 웅크리며 배를 감쌌다. 그날 새벽, 그녀는 평소와 달리 잠에서 깨자마자 복통을 느꼈다. 배가 단단하게 뭉치고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몇 주 전부터 예고되었던 날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다. 교도관님, 아기가. 그녀는 가까스로 문을 두드렸다. 문지훈 교도관이 근무 중이었다. 그녀의 안색을 본 그는 곧바로 의료실에 연락을 넣었고 병동 격리실이 급히 준비되었다. 감옥 외부 병원으로 이송하는 절차는 여러 단계의 승인을 필요로 했고 하유는 이미 만삭 상태였다. 이동 중에 출산이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 내부에서 분만을 진행하기로 했다. 분만실이라 부르기엔 너무 좁고 음산한 공간이었다. 낡은 철제 침대 하나, 희미한 형광등, 그리고 청진기 몇 개가 전부였다. 간호사 박 선생과 구치소 내 의사 한 명이 분만을 도왔다. 의료진은 그녀를 보는 눈빛에 약간의 경계심을 담고 있었다. 뉴스에서 본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진통은 격렬했다. 하유는 이를 악물며 신음을 참았다. 외마디 비명조차 내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보다 철문 너머로 들릴 아이의 울음소리가 더 걱정이었다. 바깥에선 수감자들이 웅성거렸다. 스님이 애 낳는다는 말이 다시 퍼져나갔다. 하윤 씨, 지금 힘주셔야 해요. 머리가 나왔어요. 의사의 말에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손으로 침대 난간을 꽉 잡았다. 온몸에 힘을 실은 순간 짧은 비명과 함께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아기입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아이를 감싸 안았다. 아기의 몸은 작고 붉었으며 울음은 생생했다. 그 순간 하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두 팔을 벌려 아기를 받아 안았다. 준아. 그녀는 미리 정해둔 이름을 부드럽게 불렀다. 준이라는 이름. 바르고 곱게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 이름이 이제 현실이 되었다. 아이는 품 안에서 조용히 울다가 하윤의 체온에 안기자 곧 울음을 멈췄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엄마가 지켜줄게. 세상이 뭐라 하든 너는 엄마의 희망이야. 출산 직후 교도소 내부 규정에 따라 아이는 곧 보호시설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의료실에서 회복되는 대로 문지훈 교도관에게 조용히 말했다. 부탁드립니다. 아이를 제 곁에 있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가능하다면. 문지훈은 망설였다. 감옥 내에서 영아를 키우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였다. 시설도 부족했고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하지만 하윤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교도소장에게 상황을 보고했고 회의 끝에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단, 모유 수유와 기본적인 위생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며 외부 물품 반입은 엄격히 통제됩니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니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은 하나의 새로운 일과를 시작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를 씻기고 작은 수건을 삶아 손수 기저귀를 만들어냈다. 분유는 없었고 분유를 부탁할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길렀다. 감방의 조그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아래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반야심경을 을조리며 자장가처럼 불렀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계공. 처음에는 조롱하던 수감자들도 어느 순간 입을 다물게 되었다. 그녀의 노래, 그녀의 자세,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아이를 위한 마음이었고 말없이 증명된 모성애였다. 애 키우는 죄수가 아니라 그냥 엄마 같아. 누군가 그렇게 속삭였다. 심지어 미령, 과거 하윤에게 조롱을 퍼부었던 수감자마저 어느 날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아기 양말 한 켤레를 건넸다. 내 동생이 보냈던 거야. 난 쓸 일이 없어서. 너한텐 필요하겠지.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하윤은 감사 인사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다. 밤마다 그녀는 수첩에 일기를 썼다. 오늘은 내가 처음으로 웃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히. 엄마가 너를 처음 봤을 때 느낀 그 떨림이 다시 떠올랐다. 이곳이 감옥이라는 것을 잊게 하는 순간이었어. 그리고 이어 적었다. 언젠가 이 글을 내게 보여줄 수 있을까? 아니면 너는 그냥 내가 그저 스쳐간 누군가라고 기억하게 될까?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 내가 밝고 바르게 살아간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그녀는 아이를 안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아이의 체온은 따뜻했다. 이 작은 방, 이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하윤은 속삭였다. 감옥 아니든 밖이든 너와 함께라면 여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하윤이 아이를 품에 안은 지 한 달이 흘렀다. 구치소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되고 사람들의 말투는 거칠었으며 문 밖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그녀가 머무는 그 좁은 방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 애가 밤에 안 울어. 저 조그만 방에서. 누군가 물었다. 예전 같았으면 조롱이었겠지만 지금은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하윤은 그 물음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분노도, 원망도, 비난도 없이 아이를 돌보는 그녀의 자세는 서서히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매일 아침, 하윤은 준을 작은 담요에 감싸고 운동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다. 햇살이 강한 날이면 구치소의 외벽을 타고 들어오는 따스한 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쳤다. 아이는 바람을 느끼며 눈을 감았고 그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걸음은 늘 일정했고 시선은 오직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한 사람은 뜻밖에도 미령이었다. 미령은 원래 거칠기로 유명했다. 가족도 친구도 없이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그녀는 누구도 믿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자신도 모르게 하윤이 불러주는 자장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람일다시. 하윤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엔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있었다. 미령은 자려고 누운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떴다. 아이가 잠든 소리, 어른의 기도가 이어지는 고요한 밤. 그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죽은 외할머니가 자신을 안고 들려주던 불경 소리. 그녀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 이불을 뒤집었었다. 며칠 후 미령은 작게 접은 손수건 하나를 하윤의 방 앞에 놓았다. 별다른 말도 없이 그냥 지나치듯 건넸다. 그 손수건에는 미령이 직접 수놓은 작은 꽃무늬가 있었다. 누구도 미령이 바느질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 애 아직 젖 먹여야 할 텐데 이걸로 닦아. 말은 거칠었지만 그 안엔 이상한 온기가 있었다. 하윤은 처음으로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어 살며시 웃었다. 말 없는 감사였다. 그 변화는 교도관 문지훈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늘 일정한 거리에서 하윤을 관찰했다. 애초엔 의심과 경계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일상을 눈여겨보게 되었다. 한 번은 감시 카메라 점검 중 야간 영상 파일을 열었다.
화면엔 어둡고 조용한 감방 안에서 하윤이 아기를 안고 반야심경을 읊은 장면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정되어 있었고 아기는 팔 안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잠시 마우스를 멈추었다. 화면 속 그 장면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다. 말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는 파일을 조용히 저장했다. 원래는 관리 기록용일 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버릴 수 없었다. 며칠 뒤 교도소 직원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술김에 그 영상을 외부에 유출했다. 스님 출신 수감자, 자장가 대신 불경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SNS에 퍼지자 온라인은 다시 술렁였다. 진심이다. 저건 연기가 아냐. 거짓말이다. 누가 감옥에서 저렇게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나. 스님인 척하며 사람들 속인 여자가 지금은 엄마인 척하는 거지. 세상은 다시 두 갈래로 갈라졌다. 그러나 이번엔 구치소 내부의 반응이 달랐다. 하윤을 둘러싼 조용한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녀를 비난하던 수감자들은 하나둘씩 입을 닫았고 일부는 몰래 아기용 손수건이나 물티슈를 모아 그녀의 방 앞에 두었다. 누군가는 익명으로 작은 인형을 두고 갔다. 지우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죄인인가, 희생자인가, 아니면 둘 다일까? 그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말은 진실을 정의하지 못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진실의 조용한 증거가 된다. 하윤은 여전히 말을 아꼈고 아이를 돌보는 하루하루에만 집중했다. 어느 날 밤 수첩에 이렇게 썼다. 오늘 처음으로 한 아이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경계도 없었어. 그 아이는 그냥 우리를 사람으로 봐준 거야. 엄마와 아기.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다. 세상은 아직 차갑지만 엄마는 너를 데워줄 수 있어. 엄마가 울지 않는 건 내가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깊었다. 하지만 이제 그 침묵은 단지 외면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되어 있었다. 영상은 단 몇 시간 만에 전국을 돌았다. 구치소에서 아이를 품에 안은 전직 비구니의 자장가라는 제목으로 편집된 38초짜리 클립은 주요 SNS와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흐릿한 조명 아래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반야심경. 잠든 아이를 가슴에 품고 흔들리는 그림자 속의 하윤. 세상은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감탄했고 누군가는 분노했다. 그리고 대부분은 궁금해했다. 이 여자는 누구인가? 정말 죄인인가? 아니면 희생자인가? 그 아이는 누구인가? 왜 감옥에서 태어나야 했는가? 댓글은 급속도로 쏟아졌다. 마음이 찢어진다. 저 여자는 분명히 엄마야. 지금도 연기 중일걸. 사람 동정 끌어내는 방식치고는 능숙해. 감옥에 아기를 데리고 있다니. 그 아이는 무슨 죄냐. 진실이 뭔진 몰라도 저 아이는 지켜줘야 해. 언론은 일제히 달려들었다. 과거 하윤의 해인사 시절 사진이 퍼졌고 사건 당시의 체포 장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터뷰를 요청하는 메일이 구치소로 들어왔고 교정청은 공식 입장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고 해명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아이를 안고 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영상 유출 후 교정청은 준의 처우에 대해 내부 회의를 열었다. 논의는 곧 결론으로 이어졌다. 수용자의 출산 후 보호는 법적 기한 36개월까지입니다. 곧 기한이 만료되며 아이는 적절한 복지기관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소식은 하윤에게 전해졌다. 다음 달 1일 아기는 서울시립보호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그 말은 마치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하윤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아이의 숨결이 그녀의 옷자락을 적셨고 작은 손이 그녀의 손등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고 있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내가 기억 못하더라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기억할 거야. 너와 함께했던 이 방, 이 공기, 이 숨결.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며칠이 지나고 이송 날짜는 다가왔다. 그날은 비가 오는 새벽이었다.
문지우는 교도소 앞복도에서 잠시 멈춰섰다. 평소보다 감시 인원이 많았고 아동복지 공무원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하윤의 방을 확인하려는 순간 갑작스러운 비명이 터졌다. 하윤이 쓰러져 있었다. 입에서 피가 흐르고 손에는 부러진 거울 조각이 들려 있었다. 교도관들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들어올렸다. 손바닥과 복부에 작은 상처가 있었고 구토가 계속되었다. 구급차가 호출되었고 그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의 진단은 명확했다. 날카로운 물체를 삼킨 흔적이 있습니다. 내부 출혈 가능성이 있으며 긴급 위세척이 필요합니다. 응급실 안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을 잃은 하윤. 그녀의 손에는 무언가가 움켜쥐어 있었다. 문지훈이 조심스럽게 펴보니 피 묻은 종이 한 장.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깨어날 때까지만 부탁드립니다. 이후 구치소와 보호소 간 협의가 진행되었고 준의 이송은 일시 보류되었다. 하윤은 이틀 뒤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는 병상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흐렸고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다. 눈동자는 멍했지만 어느새 눈물 한 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문지훈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그녀 앞에 조용히 앉았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하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열었다. 누구도 그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어요. 울었을 때 달래준 사람도, 밤에 젖을 물린 사람도 나예요. 내가 아니면 그 아이는 처음부터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본능이나 감정이 아닌 오직 지켜야 할 존재를 품은 자만이 낼 수 있는 깊이였다. 며칠 후 병원에서 회복한 하윤은 다시 구치소로 복귀했다. 이송은 미뤄졌지만 기한은 다가오고 있었다. 하윤은 더 말이 없어졌고 수천만을 자주 열었다. 그녀는 한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이 세상은 내게 물을 거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니? 왜 감옥에서 태어났니? 그럴 땐 그냥 웃어줘. 나는 태어난 곳보다 안긴 품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어요. 그렇게 대답해줘. 그리고 마지막 줄. 그래도 내가 기억 못하면 괜찮아. 나는 모든 걸 기억할 테니까. 창밖에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세상과 맞서고 있었다.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어딘가 차가웠고 철문은 언제보다 조용했다. 하윤은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늘 그랬듯 아이의 호흡을 확인하고 작은 손을 감싸주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 아이를 안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다. 주는 3살이 되었다. 36개월. 교정법상 수감자와 동반할 수 있는 보호기간의 종료 시점. 연장은 없었고 외회도 허락되지 않았다. 행정은 말이 없었고 규정은 감정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윤은 한 달 전부터 이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수첩 한 권을 다 써내려갔고 아이의 옷 하나하나에 작은 글꼴을 달았다. 이건 엄마가 너에게 처음 입힌 옷이야. 이건 내가 첫걸음을 뗀 날 입었던 바지야.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종이는 군데군데 눈물로 번져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구치소장은 그녀를 조용히 불렀다. 오늘 10시 아이가 이송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셔도 됩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눈동자 깊숙한 곳엔 차가운 강물이 일렁이고 있었다. 아이를 씻기고 말없이 머리를 빗겨주었다. 새 옷을 입히고 손톱을 깎아주고 작은 손에 손수건을 쥐어주었다. 주는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의 무릎에 앉아 세상을 향해 웃었다. 그 웃음이 그녀를 찢었다. 준아, 오늘은 멀리 나가는 날이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엄마랑 잠깐 떨어져 있어야 해. 근데 괜찮아.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내 기억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도. 주는 그녀의 눈을 멀뚱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모든 걸 아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이의 눈에는 아직 언어로 설명되지 않는 이해가 있었고 그 침묵은 어른의 말보다 무거웠다. 10시 정각, 보호소 차량이 도착했다. 흰색 미니밴. 운전석에 앉은 복지사는 무표정했고 조수석에는 아이용 시트가 준비되어 있었다. 문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시간입니다. 하유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정문 앞까지 걸었다. 모두가 멈춰섰다. 수감자들, 교도관들, 행정직원들. 이 조용한 행진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이를 차 앞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눈을 맞췄다. 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 오늘 밤에도 노래 불러줄 거지? 그 말에 하유는 웃음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조용히. 내 꿈속에서 들릴 거야. 아이를 품에서 놓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조금 떨렸다. 그 진동은 단 한순간, 하지만 깊었다. 주는 보호사의 손에 이끌려 차량에 올라탔다. 출입문이 닫히고 엔진 소리가 났다. 차가 출발하자 하유는 고개를 숙였다. 한 줄기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녀는 소리 내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아이를 두고 온 자의 특권이 아니었다. 그녀는 끝까지 조용한 어른이고자 했다. 그날 밤 감방 안에서 그녀는 삭발을 했다. 교도소의 거울 앞에 앉아 면도기를 직접 들었다.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던 이름,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을 품은 채 머리를 밀었다. 머리를 닦아근 뒤 그녀는 거울을 응시했다. 머리는 비었지만 눈빛은 차분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자리다. 다시 수감복을 입고 침상에 앉아 그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또박또박 적었다. 준아, 오늘 너를 보냈어. 내 품은 비었지만 너는 가득했단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 없이 살아야 해. 하지만 엄마는 아직 내 안에 있어. 언제나, 항상, 조용히. 그리고 마지막 줄. 엄마는 다시 스님이 되어도 너를 낳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을게. 그건 내가 살아온 어떤 진실보다 깊은 진심이니까. 그녀는 펜을 덮고 수첩을 베고 누웠다. 밤은 조용했고 철문 밖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었다. 그날 밤 감옥의 어딘가에서는 한 아이가 낯선 침대에서 울었고 어느 감방 안에서는 한 여자가 눈을 감은 채 반야심경을 읊조렸다. 다시 조용히. 출소는 한겨울이었다. 아무도 그녀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녀도 누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법무부에서 제공한 단기 숙소의 문을 닫으며 하유는 짐을 하나 더 놓고 나왔다. 그 안에는 마지막까지 쓰다만 수첩과 준의 양말 한 켤레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새벽 바닷가에 묻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제주도였다. 세속과 떨어진 섬, 누구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공간. 하유는 제주 북쪽 한 사찰의 공양주 자리를 자청했다. 이름을 묻는 주지 스님에게 그녀는 단지 기마라고만 말했다. 법명도, 과거도, 직분도 언급하지 않았다. 여기선 그냥 밥 짓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된장을 풀고 조용히 국을 끓였다. 절은 크지 않았고 스님들도 많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과묵하지만 정갈한 사람이라 여겼고 그녀는 그 평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다. 그날은 초여름이었다. 절 인근의 복지센터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에 공양 음식 지원을 나간 날 그녀는 한 무리의 아이들 속에서 익숙한 눈빛을 보았다. 한 남자아이, 약간 길게 자란 앞머리, 옅은 쌍꺼풀, 어딘가 익숙한 눈빛. 그 아이가 웃으며 달려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준. 아이의 이름을 부른 것은 아니었다. 그저 속으로 삼켰다. 그러나 아이가 회색 셔츠에 이름표를 달고 있었고 그 이름은 또렷이 적혀 있었다. 김준. 만 6세. 그날 밤
하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첩을 다시 꺼내 펼쳤다. 빈 페이지가 낯설게 느껴졌다. 오랜 시간 침묵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았다. 오늘 너를 봤어. 아무도 너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단번에 알았어. 내가 웃는 걸 보았고 내가 달리는 걸 보았어.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어. 그녀는 다시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복지센터 주변을 천천히 돌았다. 일부러 우연한 척, 아주 멀찍이서 아이를 바라봤다. 주는 항상 무리지어 있었고 친구들과 잘 어울렸다. 간혹 넘어지면 주변 어른들이 달려가 일으켜 주었고 하유는 그 장면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느 날 아이가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유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옆에서 지나가던 자원봉사자들의 대화를 들었다. 얘는 그림에 항상 똑같은 사람을 그려요. 머리가 없고 승복 같은 옷을 입은 여자. 근데 이름도 모르고 말도 안 해요. 자기만 아는 엄마 같은 사람이래. 하유는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듯한 울림. 오랜 시간 억눌러온 감정이 묵직하게 차올랐다. 너는 나를 기억하니? 적어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있니? 하지만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다. 아이의 삶에 섣불리 들어갈 수 없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권리이자 그녀의 선택이었다. 며칠 후 복지센터 측에서 절에 자원봉사를 요청해왔다. 아이들 식사를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하유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날 식사 시간이 끝난 뒤 주는 접시를 들고 다가왔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 국 되게 맛있어요. 하유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자신이 만든 음식을 두고 맛있다고 말해준 첫 번째 사람. 그것이 피부치라는 사실이 전해지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충분히 들었다. 밤에 절로 돌아와 다시 수첩을 열었다. 너는 나를 모를 거야.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몰라야 할지도 몰라. 하지만 너는 오늘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그것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존재하는 걸 보는 것만으로 충분했어. 그녀는 다음 장에 이렇게 적었다. 누군가는 묻겠지. 왜 다시 찾지 않느냐고. 왜 엄마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어. 사랑은 말이 아니라 머무름이라는 걸. 나는 지금 여기 있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항상 너를 보고 있어. 그날 밤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 절 위로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하유는 창가에 앉아 고요히 기도했다. 손에는 수첩 대신 접은 손이 있었다. 내가 다시 스님이 아니더라도, 내가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도 이 아이의 삶에 한 조각 그림자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꿈을 꿀 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하유는 절 마당에 쌓인 소립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에 쥔 대나무 빗자루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일관되게 이어졌고 작은 바람이 치마 끝을 살짝 들썩였다. 그런데 절 어귀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혹시 기마 선생님 되십니까? 하윤이 고개를 들자 중년 남자가 조심스레 모자를 벗었다. 말끔한 셔츠, 가죽 크로스백, 조금은 불안한 눈빛. 그는 명함을 건넸다. 홍정호, 사회부 기자. 과거 스님 사칭 사건 최초 보도자. 그 이름을 본 순간 하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기억하고 있었다. 가장 먼저 그녀의 사진을 퍼뜨리고 가장 먼저 사기꾼 승려, 임신한 채 체포라는 자극적 헤드라인을 달았던 사람. 그 모든 것이 세상의 비난을 부른 시작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하윤은 빗자루를 멈췄다. 대답도 거절도 없이 그대로 앉았다. 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듯한 침묵이었다. 홍정호는 그녀의 앞에 조심스레 앉았다. 처음엔 그저 단독이었습니다. 여성 스님이 임신했다는 건 자극적이었고 클릭수는 폭발적이었죠.
그 뒤로 포털에서 내 기사가 메인을 장식했고 나는 명함 하나로 어디든 통했어요. 그는 순간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치소 내부 직원의 익명 제보를 통해 당신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복지센터를 취재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봤습니다. 김준이라는 이름표를 단 채 웃고 있더군요. 하윤의 눈빛이 살짝 떨렸다. 아이는 무척 밝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복지사와 아이가 그린 그림을 봤습니다. 머리 없는 여인, 승복을 입은 사람, 그리고 엄마 같은 사람이라고 적힌 문구.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 하나를 꺼냈다.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은 침묵의 진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당신이 어떤 과정을 겪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 되짚어봤습니다. 하윤은 그 파일을 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홍정호는 한참을 기다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인터뷰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침묵이 진실이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윤은 잠시 침묵한 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말보다 오래 버텨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말 대신 지키는 걸 택했을 뿐입니다. 홍정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럼 이 파일은 제가 말할게요. 이건 저의 사과이자 속죄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빼겠습니다. 당신의 얼굴도 당신의 위치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긴 자국은 제가 책임지고 기억하겠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를 말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이번엔 부정이 아닌 허용이었다. 며칠 후 그 다큐멘터리는 독립언론 플랫폼을 통해 조용히 공개되었다. 화려한 자막도 자극적인 편집도 없었다. 그저 한 아이의 그림, 교도소 내부의 흐릿한 영상, 그리고 무명 여인의 낮은 노랫소리. 그것만으로도 보는 이들은 울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난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할 수 없었고 대신 품고 있었다. 댓글들은 이전과 달랐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돌을 던지는가. 그녀가 얼마나 고요하게 지켜냈는지를 이제야 한다.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분명 엄마였다. 제주 북쪽 조용한 절집. 하윤은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에도 일상을 바꾸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조용히 경을 외웠다. 어느 날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김준군이 다큐에 나온 인물과 유사하다며 후원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공개해도 될까요? 절주지는 그 내용을 그녀에게 전달했다. 하윤은 한참을 듣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 아이는 제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는 것이 그 아이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밤, 그녀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세상이 조금 달라졌단다. 준아, 이제는 내가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는 눈도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들도 생겼어.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말하지 않을 거야. 그게 엄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보호니까. 그녀는 펜을 놓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고 달빛이 수첩 위로 내려앉았다. 하윤은 중얼거렸다. 이제 세상은 내게 묻지 않아도 된다. 나는 다만 그 아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다. 제주는 여전히 바람이 많은 섬이었다. 햇빛은 투명하게 쏟아졌고 하윤이 머무는 작은 절에는 들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아무 날도 아닌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절 입구에 승합차 한 대가 멈춰섰다. 안내소 프로그램 일환으로 어린이들이 사찰 예절 체험을 하러 온 날이었다. 지역 복지센터 아이들과 자원봉사자 몇 명이 함께 내렸다. 그리고 그 무리 속에 익숙한 뒷모습이 있었다. 회색 티셔츠, 짧게 깎은 머리, 맑은 눈망울. 김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소년. 그는 밝게 웃으며 마당으로 달려들었다.
우와, 진짜 절이다. 이런 데서 진짜로 사람이 살아. 하유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을 뻔했다. 하지만 이내 자세를 바로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살지. 아주 오래전부터. 주는 낯설지 않은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 여기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세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가장 오래 침묵한 사람일 순 있겠구나. 아이들은 법당 앞에 줄을 서서 절하는 법을 배웠고 연꽃 접기를 하고 작은 명상도 체험했다. 하유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주는 조용히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연등을 바라보다가 옆 사람에게 물었다. 여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엄마가 이런 데 있었으면 좋겠다고 옛날에 생각했었어. 하유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바람이 그녀의 치마자락을 흔들고 지난 시간이 마음속을 스쳐갔다. 프로그램 마지막 시간, 아이들은 찻잔에 차를 따라 마시는 시간을 가졌다. 하유는 그 자리에 차 담당으로 앉아 있었다. 아이들 앞에 차를 따르며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준이 그녀 앞에 다가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찻잔에 물을 따르고 살짝 향을 불어내며 건넸다. 고맙습니다. 준은 또박또박 말했다. 그리고 찻잔을 들어 향을 맡더니 잠시 멈췄다.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아. 하유는 미소 지었다. 좋은 기억이겠구나. 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뭔진 모르겠지만 따뜻한 기억 같아.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이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 손끝, 입술의 움직임.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차량에 오르기 전 주는 저를 한 바퀴 더 돌고 싶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주는 작은 돌계단을 올라 법당 뒤편 마당에 섰다. 하유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할머니. 혹시 저를 알고 계세요?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주는 작게 웃었다. 저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참 좋았어요. 하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눌렀다. 손끝을 조금 흔들며 말했다. 다음에 또 놀러와. 여긴 내가 와도 좋은 곳이니까. 아이의 뒷모습이 돌아섰고 발걸음이 점점 멀어졌다. 차량이 출발할 때까지 하유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차가 떠난 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법당 문을 열고 들어가 부처님 앞에 앉았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준아, 오늘 너를 다시 만났단다.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는 너를 단번에 알아봤어. 내 눈빛, 목소리, 걸음걸이까지도. 펜끝이 종이에 조용히 흔들렸다.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이미 너의 엄마였고 지금도 그렇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용히 내 곁에서 그렇게 살아갈게. 세상이 다 모른다 해도 나는 한 번도 널 놓은 적 없으니까. 그녀는 수첩을 덮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마당에는 다시 소리피 흩날리고 있었고 바람이 구름을 밀고 가고 있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 작은 사찰에서 한 여자가 자신의 아이를 두 번째로 떠나보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그러나 그 둘의 마음 어딘가엔 분명히 연결된 실이 있었다. 말 없이, 이름 없이, 그러나 가장 깊은 곳에서.